위에다가 골고루 섞으셔서. 자, 버섯하고 베이컨하고 네. 소스하고 올렸습니다. 시금치가 의외로 굉장히 섬유질이 연하거든요. 부드럽죠, 생각보다. 저는 예. 줄기 부분은 질길 줄 질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 아삭해요. 그리고 네, 굉장히 맞아요. 부드럽고 예. 그리고 숨만 죽일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도 너무너무 먹기 딱 좋을 정도로 예. 오일의 그 소스도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그 향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쫄깃쫄깃해요. 버섯이 또 들어가서. 예. 너무 맛있습니다. 이 만두 깔끔해지는 것 같고. 재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리는 어려우면 하기 싫어집니다. 예.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도 선보여드려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혜선이니까 다음에 네. 뵙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요리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정갈한 손맛의 대가 요리연구가 김먹업 선생님과 함께 추억이 담긴 밥상을 차려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밥 한 번 제대로 먹자. 이젠 쿠첸. 우리는 앞으로도 늘 추억을 나눌 것이고 책 속에 푹 빠질 것입니다. 변함없이 저녁을 요리할 것이고 경기를 볼 것입니다. 여전히 회의를 할 것이고 홈무비를 만들거나 배우는 일도 멈추지 않겠지요. 다만 그 방법만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10월 둘째 주 EBS 주말 프로그램. 엄마와 단둘이 사는 17살 은지. 작고 낡은 집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살지만 벨리댄서가 되겠다는 꿈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춤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17살 소녀 은지를 만나봅니다. 나눔 0700. 대한민국 최고 퀴즈 브레인들의 대결. 하죽짓의 퀴즈 실력으로 5승에 도전하는 민족사관고 이서군과 그에 맞서는 5인의 도전자들. 7연승 퀴즈 지존을 향한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장학 퀴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퇴역장교 프랭크를 돌보게 된 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프랭크는 자살을 결심하고 찰리에게 뉴욕으로의 여행을 제안하는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명배우 알파치노의 빛나는 연기를 만나봅니다. 세계의 명화. EBS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 배 농축 샤프란. 두 손에서 한 손으로, 따르는 것에서 간편한 펌프로. 이젠 스마트한 섬유유연제 시대. 누런과 향기가 와! 샤프란 10배 농축. 스킨푸드 알바의 스킨푸드. 너한테 사면 할인되니? 다들 묻지만 여긴 세일이 없어요. 이미 거품을 쏙 뺀 가격이래요. 푸드의 정직함을 믿으니까
스킨푸드. 장근석이 묻는다. 막연한 수능 준비 어떻게 하세요? 죽어라 문제만 푼다. 독하게 교과서만 판다. 갤플로 스마트하게 열공한다. How to Study Smart.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와 메가스터디가 함께하는 영역별 학습 전략.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진들이 밝히는 합격 불변의 법칙을 지금 만나보세요. 이것이 갤플의 엣지 있는 공부 방법. How to Live Smart.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혁입니다. 톰 티크베어 감독과 워쇼스키 형제가 공동 연출한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배두나 씨가 캐스팅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함께 출연하는 휴 그랜트가 배두나 씨의 영국식 영어 발음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톰 티크베어 감독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봉 중인 그의 작품 3에는 우리 가요인 남행열차가 흘러나오더군요. 영화를 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배우와 감독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반가운 영화 소식을 담아 시네마 천국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پس برای چی میخواد طلاق بگیره؟ برای اینکه ایشون نمیخواد با من بیاد. 14년을 함께 산 부부 시민과 나데르는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정에 왔습니다. 아내는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혼 사유라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민을 원하는 이유는 딸의 교육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있는 남편은 이란을 떠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결국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소송은 2주 후로 연기되는데요. 그 사이 시민은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별거로 인해 이들 가족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모처럼 찾아온 이란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과 남녀주연상을 모두 휩쓴 수작,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를 만납니다. 베를린 영화제 그랑프리를 차지한 이 작품은 아스가르 파르하디 감독의 5번째 영화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낯선 이름인 파르하디 감독은 2009년에도 어벗 엘리라는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을 이을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시민과 나데르의 이혼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정 문제를 다룬 작품일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결코 짐작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시민이 집을 나가자 나데르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봐줄 간병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데리고 먼 곳으로부터 출퇴근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런데다 임신까지 했으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처음엔 그녀의 어린 딸과 나데르네 식구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나데르가 딸을 학교에서 데리고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잠겨 있고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까지 묶어놓고 라지에는 대체 어디에 간 걸까요? نفس میکش. نفس میکش. دخترم شما پول برنشست تو این کشو؟ 게다가 서랍에 넣어둔 돈까지 없어진 모양입니다. 정황상 나데르는 그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참 지나 라지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رفتم زود برگشتم مثلا زود برگشتی تو چشم من واسه دروغ میگی داشت میمرد من رسیدم همیشه این موقع خب هر روز خواب 화가 난 나데르에게 그녀는 그저 중요한 볼일이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자 그녀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밀어내는데도 갈 수 없다며 소동을 일으키죠. پولی که رفته تو کشو برداشتی؟ 왜 말 안 하셨지? 적반하장으로 오늘 일당까지 달라며 버티는 그녀를
나데르는 완력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라지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녀는 나데르가 자신을 때려서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من چیکارش کردم؟ شما شنیدین شکایت ایشونو؟ پا شدم رفتم بیمارستان. یعنی قبول دارین این کارو کردین؟ 다시 법정으로 오게 된 나데르. 이번엔 무려 태아 살인죄입니다. 라지의 가족이 그를 고소한 거죠. من واقعا ندارم وظیفه بیارم. دست من که نیست این قانون. 갑자기 거액의 보석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나데르는 졸지에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딸 테르메는 이 모든 일이 엄마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며 시민을 원망합니다. از خونه بیرونشون کنم. بی‌انصاف آدم یه زن حامله رو اینطوری از خونش میندازه. من نمیدونستم حامله است. چرا دروغ میگی؟ من تو بیمارستان فهمیدم. 한편 나데르는 라지에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데르의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임신 사실을 밝힐 때 나데르도 다 듣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함께 있었던 가정교사가 법정으로 와서 나데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줍니다. 과연 나데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녀가 유산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나데르가 알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팽팽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법정에서 나데르의 편을 들어준 교사에게 화가 난 라지의 남편은 테르메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일상까지 위협받게 된 가족들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 되어 오직 이 문제가 어서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인데요. 하지만 나데르에겐 이미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굴복하는 건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제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건의 선후 관계는 인과관계와는 다릅니다. 파르아디 감독은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원인이지 시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지에가 이 집에 처음 온 날로 다시 돌아가 보죠. 치매 걸린 노인의 바지 하나 갈아입히는데도 이란의 여성들은 종교단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이란의 독특한 삶의 환경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특히 편견과 제약으로 가득한 이란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삶을 문제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민이 딸을 위해 이란을 떠나려고 했던 건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판사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며 공방을 벌이는 이란의 독특한 법정 분위기를 맛보는 것도 영화의 한 가지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구두수리공인 라지의 남편은 지나치게 다혈질인데요. 교육 수준도 낮은 데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는 논리적 입증이 필요한 순간조차 그저 화만 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모두 은연중에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라지에를 때려서 유산시킨 건 아닌지 아이에게 유도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런 편견이 과연 정당한지를 거듭해서 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이런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사실과 거짓이 그저 말 한마디의 차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것도 악의를 가진 거짓말이라기보단 사실에서 약간 빼거나 더한 것 정도의 차이죠.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 주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정말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궁지에 몰려 약간씩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사실과 거짓의 미묘한 차이를 이 영화처럼 잘 그려낸 작품은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을 살펴볼까요?
이 영화는 겉보기엔 명백해 보이는 하나의 살인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통해 점점 모호해지는 진실을 담아냈는데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역시 단 하나의 진실을 두고 사실과 거짓 사이를 오가는데요. 등장인물의 주장을 듣다 보면 결국 아무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집니다. 영화는 진실이란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어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탁월한 영화적 솜씨를 통해 그다지 극적이지 않은 이 사건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재구성됩니다. 다시 라지에가 가정교사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는 장면으로 가볼까요? 이때 나데르는 옆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의도적으로 줄곧 두 여인만 보여줄 뿐 나데르의 상황을 편집해서 빼버립니다. 영화 초반부에 라지에가 집 나간 할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뒤에 벌어진 상황에 진실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감독은 그 부분을 편집하고 즐겁게 테이블 축구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은 고유의 편집권을 활용해 진실을 숨기기도 하고 폭로하기도 합니다. 역시 영화는 편집의 마술입니다. 그리고 파르하디 감독이 보여주는 마술은 시종일관 관객들을 매혹시킵니다. 다시 영화의 시작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시민과 나데르는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싸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이의 선택만이 남았는데요. 결국 이 작품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지에는 신을 기준으로, 나데르는 생존을 기준으로, 시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을 하죠. 아직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주식거래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출감한 고든 게코. And one mobile phone. 그에게 남은 건 8년 전 부의 상징이었던 벽돌 휴대전화뿐. 제2의 발판을 마련할 열쇠는 스위스 계좌에 딸 이름으로 빼돌린 1억 달러. 이것을 찾기 위해 고든은 딸 위니와 그의 연인인 증권 트레이더 제이콥에게 접근하는데, 오늘 영화로 보는 심리학은 미국 금융시장을 배경으로 자본가들의 두뇌 게임을 그린 영화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뭐든 먹습니다. 새, 짐승, 나무, 꽃도, 심지어 높은 산을 갈아서 낮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시간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는 고야의 그림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를 내세우며 시간은 모든 것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돈조차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인 셈이죠. 그렇다면 올리버 스톤 감독은 머니게임을 다룬 이 영화에서 왜 그토록 시간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일까요? 경쟁자의 계략에 의해 감옥에서 12만 2천 시간을 보내고 나온 고든. 긴 고독의 시간을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When you're in prison, you have a lot of time to think. In fact, the best memory that I know is hurt. I did 8 years, pal. 5 years before that in court. Nobody. 딸조차 오지 않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든은 복수의 기회를 노립니다. But I'll tell you.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처럼 딸의 돈에도 손을 뻗쳐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죠. That wasn't you. It wasn't my father. It was some sociopath. It was 9 years ago. When are you gonna stop? You got no idea what hell I went through in there. Hell for you. It was hell for you. Your show? 고든이 감옥에서 고독을 씹는 동안 그의 딸 위니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핍된 부정을 보상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애인 제이콥은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입니다. 게다가 제이콥은 고든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청혼을 위해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부동산 중개인인 어머니와의 관계도 돈으로 두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You ought to buy it. Promise I'll get the money back. I don't care about the money, Jake. This is not about the money. This is about you and me, and we're not good anymore. 아버지가 위니의 돈을 가로채 갔을 때에도 제이콥은 잃은 돈에 절망하지만 위니는 무너진 믿음에 절망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위니와 달리 제이콥은 이의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Remember when the pro sent me you know, and you wouldn't shut up. 12 years old, you're talking to me about companies and sectors.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투자가 루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지요. 3. And not a dime more. 불행히도 루는 모력에 의해 회사를 헐값에 양도하고 전철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Louis Sable, 75, apparently jumped in front of an oncoming train in front of hundreds of bystanders. Louis Abel killed himself. You said the rumors. Rumors are true. You made them true. 제이콥은 복수를 위해 루를 죽음으로 몰고 제임스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You don't always listen so good, Jake. She can fight in you. 우리는 거울에 비친 루의 환영을 통해 제이콥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이콥은 위니 웹사이트에 제임스의 뒷거래를 폭로하고 모든 사건은 종료됩니다. And it happened by chance more than 500 million years ago. 돈과 시간 사이에서 고민하던 고든 역시 결국 시간, 즉 가족을 선택합니다. What, nobody believes in comebacks? 영화에서 고든, 위니, 제이콥 이 세 등장인물의 또 다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돈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요,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출신 중인 아버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우리 모두가 잠들 줄 모르는 자본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화면 분할과 빠른 편집, 끊임없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통해 팽팽한 속도로 돌아가는 월스트리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탐욕은 한낱 비눗방울 거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에선 똑같은 거품을 양산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광인들이 머니게임을 하죠. 이 영화의 마지막은 돈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해잔병들의 축제입니다. 비록 그들은 머니게임에선 졌을지라도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란 시간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친근한 웃음, 신을린 무술 실력,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홍콩 최고의 형사 진가구를 기억하십니까? 1985년 개봉한 이래 5편의 시리즈로 제작되며 아시아 전역의 제키찬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폴리스 스토리. 명절이면 언제나 우리의 곁을 찾아오던 유쾌한 친구 정의 벽과 폴리스 스토리의 홍콩 비결을 파헤쳐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 되면 늘 극장 개봉가에도 성령 영화가 걸리고요. 아니면 TV에서 직권이나 소금개초 같은 그런 것들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성령하면은 명절의 남자 그리고 친척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 그 통계에 따르면 77년 신당산대영에서 시작해서 30년 동안 성년의 추석 극장가 추석 횟수가 무려 15회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폴리스 스토리는 명절가 그때 개봉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경찰 내부의 비리를 다뤘다는 점 때문에 85년에 국내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3년이나 흐른 88년에야 극장 개봉을 해야 했죠. 이 영화 이전에는 성룡이 단독 출연한다기보다는 트리오 있잖아요. 원표, 홍금보, 성룡 이렇게 트리오 영화로 많이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룡 단독 주연작은 주로 시대물이었고 현대기에는 세 사람이 공동 주연한 작품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복수정고조, 끝찬 등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성룡, 홍금보, 원표 세 사람은 고조 하베스사의 가와 삼보로 불리면서 활약했죠. 그러다가 성룡이 폴리스 스토리를 통해 비로소 혼자서도 흥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성룡 영화가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사적 의미에서도 좀 성룡의 이런 작품들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우선은 무엇보다 성룡식 코믹 액션의 완성을 이룬 작품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한 시대를 풍미한 성룡이라는 대형 스타의 전성기를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성룡이네요. 성룡은 가난 때문에 7살 되던 해 경극학교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그 후 10년간 그곳에서 무술과 노래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기나긴 무명 시절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런 고통 끝에 만개한 만큼 탄탄한 실력은 물론이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진정한 배우로서의 면모를 펼쳐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전통 무협물이라고 한다면 뭐 복수라던가 굉장히 좀 무겁고 뜨거운 감정들을 주로 다룬 게 이제 홍콩 무협물이었는데 성룡 영화에 오게 되면은 이 근엄함을 좀 버리고 재미있고 좀 어떤 점에서는 좀 가볍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무협 영화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코믹 무협은 성룡이 완성한 장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룡이 선택한 것은 버스터 키튼의 슬랍스틱 코미디를 무협에 접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액션의 팽팽한 긴장 다음에 항상 코믹한 장면을 배치해서 긴장과 이완의 박자를 맞춰가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성룡이 나왔던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떤 혁신적인 액션 장면을 보여준 걸로 정말 남성 팬들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특히 초반부에 자동차로 판자촌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장면에서는 눈을 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걸고 위험한 액션을 선보인다는 점을 더욱 높이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액션은 극의 사실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룡 액션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네. 영화적으로는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기법인데요. 하지만 CG나 와이어에 의존하지 않은 오직 육체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장면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걸 되풀이해 보면서 영화를 향한 성룡의 진정성과 열정을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폴리스 스토리는 성룡의 팬들에게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냥 재미있고 액션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좀 마음을 움직이는 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믹 액션을 표방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범인을 추적할 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슈퍼캅이지만 사실 권력 앞에선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소시민이거든요. 이전 홍콩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매우 현실적인 인물이죠. 드디어 성룡이 헐리우드를 진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80년대 초반에 도전을 하긴 했는데 별로 특별한 영향력 없이 미미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아시아를 재편한 다음에는 사정이 좀 달라졌죠. 네, 80년대 캐노블 같은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하던 때하고는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죠. 96년 미국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홍범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미국 박스 오피스 정상에 오르고 성룡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어나 턱시도 같은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거물급 배우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로서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대개의 아시아 배우들이 헐리우드에 가서 좀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힘과 기술만을 앞세운 어떤 액션의 요소만 좀 차용당한 것은 아닌지 조금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걸렸는지 성룡도 이제는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버트 드니로 같은 연기도 해보고 싶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기존의 코믹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심각한 영화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죠. 언젠가는 그의 바람처럼 진지하고 작품성 짙은 예술 영화를 꼭 보고 싶습니다.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Be the miracle. 캐나다 출신의 한 노숙자가 배우의 꿈을 안고 할리우드로 찾아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어느 날, 그 노숙자는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수표책을 꺼내 정확히 5년 뒤 스스로에게 $10,000,000를 지급하겠다고 서명합니다. 매일 자신이 썼던 수표책을 들고 다니며 배우의 꿈을 지켜온 이 가난한 노숙자가 바로 슬랩스틱 코미디의 제왕 짐 캐리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연기하는 배우이자 내면의 진지함을 잃지 않는 코미디 연기로 관객을 웃고 울리는 할리우드표 어릿광대 짐 캐리를 만납니다. 연기의 시작은 그리스 가면 연극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짐 캐리는 마치 그리스 시대의 배우들처럼 매번 다른 가면을 씁니다. 단지 그 가면은 짐 캐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는 천연덕스럽게 만화적 마스크를 바꿔 쓴 채 관객들에게 전혀 다른 인물인 척 연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할리우드의 어느 배우도 그와는 연기하지 않으려고 했다죠. 아마 짐 캐리의 가면이 너무 도드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마스크를 바꿔 쓰는 연륜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데뷔 초보다 요즘 그의 연기를 바라보는 게 훨씬 편해진 이유일 겁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아픈 어머니와 무능한 아버지로 인한 지독했던 가난. 집안의 막내였던 그는 어떻게든 힘든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얼굴을 쥐어뜯고 바보 흉내를 내고 동물 울음소리를 따라하며 가족들을 웃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가 12살 되던 해에 집안 사정이 더욱 안 좋아졌고 결국 가족 모두 집을 잃고 노숙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우가 되겠다는 꿈만큼은 잃지 않았죠. 15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코미디 하우스 클럽에 나가 유명 배우들을 흉내내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오랜 시절을 무명 배우로 지내오던 그에게 드디어 첫 번째 기적이 찾아오죠. 직접 각본을 쓴 에이스 벤츄라가 기대 이상의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마스크, 덤앤더머까지 연이어 대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오로지 $10,000,000를 버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스타로 다시 태어났죠. I'm gonna execute a button hook pattern super slow-mo.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연기라기보단 한편의 화려한 쇼처럼 보입니다. 그를 스타 자리에 오르게 해준 에이스 벤츄라의 동물 탐정역이나 마스크의 마스크맨 역은 모두 슬랩스틱 연기를 요구하는 과장된 캐릭터들이었죠. 그는 자신이 어떤 표정과 말투를 해야 관객들이 반응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보면 짐 캐리는 슬랩스틱 연기를 뛰어넘어 스스로 만화 속 캐릭터로 변신합니다. 섹시한 여자를 보고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이 뛰듯 가슴을 움직이는 표현은 만화에서나 볼 법한 묘사였죠. 사실 이런 만화적인 캐릭터에서 내면 연기는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그의 실감나는 묘사만으로도 충분히 관객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영화계는 이런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만화일 뿐이라고 폄하했죠.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점점 더 짐 캐리에 열광했습니다. 웃음과 재미를 찾는 관객에게 그 영화는 거의 100% 보장된 즐거움을 주었고 그걸로 짐 캐리는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Let me see. Stupid script nearly wrecked Jim Carrey's career. 코미디 영화로 성공한 그가 차기작으로 선택한 작품은 바로 케이블가이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인생 전체를 TV에서만 배운 고독하고 광기 어린 케이블 기사를 훌륭하게 소화해내죠. 그러나 이번에는 관객이 그를 외면합니다. 이때부터 짐 캐리는 자신의 내면 연기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하죠.
그때 만난 트루먼 쇼는 그에게 또 한 번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생을 TV쇼의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트루먼을 연기하며 그는 자신의 강점인 희극적인 요소와 전극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하죠. 그리고 관객에게 웃음이 있는 진실된 감동을 전하면서 1999년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을 거머쥡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는 여전히 내면 연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심지어 맨 온 더 문에서는 노골적으로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평생 기괴한 코믹 연기를 했고 또 죽을 때까지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앤디 카우프만을 연기했죠. 그리고 또다시 관객의 외면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흥행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주로 그의 내면이 드러나는 영화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그에게 어려운 숙제로 남겨집니다.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 트루먼은 방송사 PD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대항해를 한 끝에 마침내 스튜디오의 끝에 도달합니다. 계단을 올라간 트루먼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짐 캐리를 코미디 배우에서 진지한 배우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발걸음이었습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본 다음 이내 다른 채널을 찾았죠. 피터 위어 감독은 짐 캐리의 호연을 보여준 다음 시청자의 심리에 대한 냉소적인 풍자를 끼워 넣어서 영화 관객들까지도 조롱합니다. 그들도 결국 영화 속 트루먼 쇼를 본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감동을 찾아다닐 뿐이라는 거죠. 짐 캐리의 연기와 피터 위어 감독의 연출이 돋보이는 명장면입니다. You're kind of closed-mouthed, aren't you? Sorry. Just, my life isn't that interesting. 자신의 한계에 늘 방황하던 짐 캐리는 이터널 선샤인과 브루스 올마이티를 통해 상당 부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그가 직접 감독을 찾아가 이 배역을 따내죠. 애초에 감독은 짐 캐리가 실연의 눈물을 흘리는 남자를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그는 영화 속 이미지와는 달리 놀랍도록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모든 캐릭터를 짐 캐리화 시키지 않고 본인이 캐릭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관객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유라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팝버신의 펭귄들에서 다시 한번 에이스 벤츄라 시절 코미디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짐 캐리를 평가하지는 않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의 내공을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Bye bye, Birdie. 지난 6일 개막한 부산영화제의 뜨거운 열기가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데요. 개막작 오직 그대만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명한 하늘과 서늘한 바람이 가을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을과 영화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부산, 영화의 바다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들이 준비한 시네마 천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아티스트리. 어디든 아티스트리의 연구소입니다. 희귀원료와 비법뿐인가요? 이곳에서 난 아름다움의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Art of Beauty, Artistry.
덕분에 UFO를 구해냈어요. 바닐라 향 UFO볼에 초코 크런치가 쏙쏙 첵스 초코 UFO가 탄생했어요. 첵스 초코 UFO. 갤러그. 장근석이 묻는다. 막연한 수능 준비 어떻게 하세요? 죽어라 문제만 푼다. 독하게 교과서만 판다. 갤플로 스마트하게 열공한다. How to Study Smart.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와 메가스터디가 함께하는 영역별 학습 전략.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진들이 밝히는 합격 불변의 법칙을 지금 만나보세요. 이것이 갤플의 엣지 있는 공부 방법. How to Live Smart.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학생들과 신나게 놀 줄 아는 선생님. 섬세한 감성과 활기 넘치는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충암중학교의 한문교사 김종필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서울 응암동에 위치한 충암중학교. 선생님의 등장에
교실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기다리던 김종필 선생님의 한문 수업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급하다 급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획이죠? 네, 구획이에요. 누가 맞췄죠? 한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풍경. 문제를 맞힌 학생에겐 작은 선물이 날아듭니다. 잘했고요. 하여튼 획수는 이제 새로나온 자를 하나씩 보면서 따라서 으뜸 원. 자, 맞추면 마이츠. 원조. 빨랐어. 자, 잘했어요. 현규 잘했어요. 야, 따라하세요. 원조. 칭찬과 함께 선물까지 주는 선생님. 문제를 맞힌 학생도 으쓱해집니다. 정말 이동하는 거고요. 이동.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우리나라 현대 사진. 아이들이 한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진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진들 덕분에 수업 시간에 한눈을 파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홉 구는 간단하죠? 네, 아홉 구. 좋아요. 아홉 구 한번 해보자. 네, 아홉 구. 나오세요. 아홉 구 할 사람. 네. 이번엔 한자를 몸으로 표현해보는 수업. 자, 시작! 여기야, 이리 와. 여기가 999 넘는 거지? 야, 괜찮다. 자, 네, 잘했어요. 자, 모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그 가사를 드세요. 가사를 손에 들고요. 가사를 손에 드세요. 네. 들고요. 시작! 1번. 자, 동작 크게. 박자에 맞춰야죠, 박자. 들어간다. 야, 여기 4번 빨라질 거야. 하늘 뜨거운 천둥 빛이면 새를 갈고리고 주리 머리도 걸어서 자축거리처럼 2번.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려운 한자의 부수도 아이들에게 익숙한 랩으로 외우게 하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놀면서 이제 한자도 배우고 부수도 배우고 또 능률도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시험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김종필 선생님이 충암중학교로 부임해 온 지 4년째. 처음엔 선생님도 그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수업 시간 내내 지루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선생님. 여러 고민과 노력 끝에 현재의 수업 방식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냥 한자만 보고 외우면은 재미가 없는데 노래 부르면서 하고 이렇게 반복도 하니까 더 잘해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한자 시간에 노래를 하면서 손뼉도 치고 춤도 추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잘 풀렸어요. 선생님의 주머니 속 사탕을 노리는 철부지 악당들도 있습니다. 자상하시고요. 하여튼 좋은 분이에요. 저희 그 삼촌같이 친근하고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아이들과 교문으로 향하는 김종필 선생님. 서글서글한 외모와는 달리 학교에서 선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유치원이 같이 있어서 이 문이 항상 열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뭐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한 교문을 쓰는 충암고등학교의 학생 선도까지 맡고 있습니다. 여기 충암 나오네. 충암 나오네. 있어 없어 여기? 다 충암. 어? 여기 서봐. 이름 말해줄래? 그다음에 네가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 너가 생각해봐. 학교 주위에 충암중학교 이름, 고등학교 이름도 좀 나빠지잖아. 알겠어? 올라가. 안 보여주세요. 혼낼 땐 혼내주면서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애들이 다 저의 대로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갔어요. 오후 수업 시간. 한참 졸음이 쏟아질 시간이지만 한문 수업은 끄떡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춤추다 무. 노래가. 자, 춤과 노래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옆으로 가고요. 자, 준비. 자, 시작. 그야말로 온몸으로 한자의 뜻에 맞춰 가무를 표현하는데요. 한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풀릴 것 같습니다. 춤추다 무. 노래가. 네, 그래서 문자를 먼저 썼지만 가무.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춤과 노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일다추. 부수가 뭐죠? 보이다 시자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부수가 뭐죠? 이것도 보이다 시자죠? 스포 해도 되고 아니면 귀신을 해도 돼요. 귀신. 일단 하나씩 먼저 해보죠. 100원이네. 나 진짜 정말 배고팠는데 이걸로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진짜 신시여. 감사합니다. 이거. 자, 그럼 박수. 노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재밌고 맛있고 즐거워요. 방과 후 김종필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3반 교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고 선생님 주변으로 줄을 서느라 분주합니다.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틀리면 다시 봐야 돼요. 김종필 선생님이 이렇게 방과 후에 시험을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학년 3반이 전교 꼴찌반이기 때문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입니다. 봤냐? 집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선생님의 통과 소리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좀 좋은데 시험 공부도 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시험 기간 내내 공부를 조금 안 하는 사람도 친구들도 좀 이걸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꼴찌 탈출보다 더 큰 목적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난치고 노는 아이들이 제가 낸 문제를 맞춰서 굉장히 좋아하고 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제 개인적으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보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게, 알겠지? 마지막 한 명까지 시험에 통과시키고 나니 하루가 금세 저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빈자리를 지켜보는 선생님의 마음만큼은 흐뭇합니다. 그날 오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 친구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한 학생이 외삼촌과 함께 생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찾은 것입니다. 뭐로 이렇게 한 거야?
쇠 막대기로 라이터로 찢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찢었거든. 걔가 널 계속 괴롭혔어 아니면은 계속 일단 아니 담임 선생님을 좀 바꿔주세요. 네네. 안 그러면 그 친구 전화번호하고 집 전화번호하고 그 아버님 전화번호하고 다 가르쳐 주세요. 집 주소하고.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학교 측에서는 너가 아무래도 피해자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너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할게. 잠시 후 학생의 어머니도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자꾸 애한테 그러는 건데?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끔씩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선생님은 오늘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데 자꾸 애한테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참았거든요. 그런 어떤 억울한 부분이나 화나시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할게요. 그래서 잘 이게 정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잘 가고 그래. 무거운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선생님. 피해자 쪽은 조금 마음의 상처가 안 여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떤 자립감이나 성취감이나 아니면 이런 자기 존중감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 날 두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일어나봐. 따라와. 상담을 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는데요. 선생님이 왜 불렀는지 알아, 2명? 어제 그 외삼촌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웃었어. 한 번 이랬다는 게 아니라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 애들을 너는 장난이지만 애들은 괴롭혔다고 생각을 해. 그건 괴롭힌 거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냥 장난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다치고 그러고. 그가 좀 믿겠지만 그가 한번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거든. 한번 읽어봐. 어려운 가정 환경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자신을 때린 친구지만 읽는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어떤